젠더 민주주의를 향한 중대 선거라고 아주 의미 있는 주제를 잡았어요. 이 크리티컬 일렉션에 관련돼서 조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키라고 하는 교수가 50년대에 정당 재편성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티 리얼라이먼트라고 하는 거죠. 어떤 선거가 이루어져서 그 선거를 통해서 조금 전에 우리 이광재 사무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큰 전화를 이뤄내는 선거, 그것도 단순한 전환이 아니라 엄청난 큰 지각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선거를 만들어낼 때 그걸 보통 우리가 크리티컬 일렉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크리티컬 일렉션은 1932년도 루즈벨트 민주당 후보하고 당시에 공화당 현직 대통령 후보가 격돌했었던 선거입니다. 그때는 뭐 대공황을 앞둔 시절이었었는데 그때 현직을 물리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32년 선거 끝나고 나서 아주 길게는 한 30년간 미국은 민주당 우위의 정당 체제가 유지가 됐어요. 그 이후의 선거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이 이기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1932년도 선거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기했었던 여러 가지 어젠다. 그것이 과거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젠다를 제시한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정부의 역할을 관련한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스몰 거버먼트, 작은 정부가 최고의 선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되도록이면 시장에 개입해서도 안 되고 모든 것을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작은 정부론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 그거를 강조했었던 정당이 공화당이었었고 그래서 공화당이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가 1932년에 대공황이고 위기를 맞고 있는데 정부가 작은 정부라는 거는 그건 잘못된 시각이다. 그래서 그때 바로 나온 것이 큰 정부론입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노동 문제를 포함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나온 것이 그 유명한 뉴딜 정책이에요. 뉴딜은 새로운 거래라는 얘기죠. 그동안 갖고 있었던 전통적인 것을 깨고 뭔가 새로운 것을 이끌어낸다는 거죠. 그게 뉴딜 코올리션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원래 남쪽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그 당시에 공화당을 찍었었는데 뉴딜 코올리션이 이루어지면서 특히 민주당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북쪽과 남쪽에 있는 데모크래트 민주당이 결합이 되고 노동자 계층들이 결합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블랙 피플들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진보 성향의 정부 체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각종 진보적 어젠다를 내세운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보통 크리티컬 일렉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60년대 지나면서 80년대는 미국의 레이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신자유주의, 지금 제가 얘기했었던 그 루즈벨트의 전통과 정반대의 가치가 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텍스컷, 그리고 더 노동의 유연성, 그리고 강력한 국방,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때는 신자유주의 열풍이 분 거예요. 영국은 대초, 그 일본에는 또 비슷한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혼재되기 시작을 한 거고, 지난 2016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저 사람이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될까라고 했지만 트럼프가 백인 민족주의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근데 가장 엄밀하게 따지면 1932년도에 크리티컬 일렉션을 가지고 왔었던 그 선거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 갖고 있는 어젠다. 그렇다고 한다면 2024년도 제22대 총선이 주는 함의는 뭘까? 를 이제 시작을 해보는 거죠. 이번 내년 총선에는 몇 가지 의미에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뭐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고 2년이 거의 끝날 때쯤 무렵에 선거가 치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5월 10일 날 했고 그건 4월 10일이니까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뭐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보편적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집권한 지 2 내지 3년 정도의 선거를 치를 때만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 2012년도 총선 때는 그때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5년 차 때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그거는 중간평가 성격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더 나아가서 2008년도 총선 때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2달 만에 총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또 그거는 중간평가의 성격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선거가 4번 있었어요. 1996년도 총선. 그거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 출범하고 나서 3년이 지난 후에 있었었던 선거. 그리고 2000년도 4월 총선은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2년이 바로 지난 다음에 있었었던 선거. 그리고 2016년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3년이 지난 후에 치렀었던 선거. 그리고 2020년도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3년 후에 치렀었던 선거. 요 4선거가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평가 성격에서 4번 중에 3번은 집권당이 졌어요. 딱 한 번 이긴 겁니다. 그 2020년도 그것도 이긴 것도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이제 압승을 했죠. 전체 300석 중에서 180석을 차지할 정도로 수도권 121석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03석, 85.1%를 차지할 정도로 압승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중간평가 선거는 이거는 결국 여당의 무덤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과연 내년 총선에서도 그 공식이 성립이 될까. 중간평가는 여당의 무덤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요. 두 번째 제가 보는 관전 포인트는 2016년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어요.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거뒀어요. 특정 정당이 전국 선거 4번 연속해서 승리한 정당은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밖에 없습니다. 4번 연속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말을 했냐면 이거 정당 재편성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제가 조금 얘기했었던 그동안 갖고 있었던 보수와 진보와의 대결 속에서 앞으로 진보 우위의 정당 체제가 지속되는 게 아니냐. 4번 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뭐냐면 민주당 집권 30년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전무후무한 이례적인 일이 또 벌어졌어요.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1년도 재보궐선거에서 당시에 지금 얘기하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겼죠.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겼죠.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겼죠.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면 똑같이 4번의 선거에서 승리한 두 번째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또다시 우리가 새로운 정당의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받을 수 있는 면에서의 의미가 있는 선거다 라고 제가 주장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년 총선에서 지금까지 이제 미시간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1960년대 이제 선거 모델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서 얘기하는 소셜라지컬 모델이라고 가지고 사회적인 변수를 가지고 40년대에 선거를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이제 젠더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러니까 사회적 변수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60년대에 미시간 대학교에 있는 연구팀들이 이게 political psychology, 정치 심리학적인 변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3가지 변수를 얘기를 했어요. 유권자들이 무엇을 보고 투표를 하느냐. 아까 우리 이제 이광재 총장은 그 평가 지표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60년대에는 3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party identification, 정당 일체감. 특정한 정당에서 갖고 있는 오랜 기간 동안에 갖고 있는 당파적 태도를 우리가 이제 파티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호남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당이 민주당의 뿌리냐를 보고 그냥 찍는 거예요.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당이 보수고 어느 정당이 옛날에 한나라당이라든지 더 나가서 새누리당에 찍는 거죠. 그러니까 파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체감, 파티에 소속된 파티만 보고 찍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파티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020년도 총선에서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선거 결과가 나왔어요. 압승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파티 아이덴티피케이션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팔러시 오피니언, 어떤 정책과 관련돼서 투표를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코노미 보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경제에 대해서 정부가 잘 했으면은 지지해주고 아니면 못했으면 응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은 총선은 레트로스펙티브 보팅을 한다. 그러니까 회고적 투표를 한다. 정부의 실정, 정부의 어떤 정책 이걸 보고 찍는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프로스펙티브 보팅. 다시 얘기해서 어떠한 후보가 앞으로 경제를 잘 끌어갈 것이냐. 왜냐하면 5년 단임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나오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트럼프가 나왔으니까 4년 동안 미국 경제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평가를 하지만 우리는 5년 단임이기 때문에 레트로스펙티브 보팅 하는 것이 미국 선거보다는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는 레트로스펙트는 프로스트 보팅을 많이 한 거가 있는데 대통령 선거에는 총선은 거의 경제와 관련된 투표를 한다고 하는 건 경제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92년도에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아버지 부시랑 붙었을 때 쓴 그 구호가 많이 쓰잖아요. It's economy stupid. 야, 문제는 경제야, 경제. 그러니까 경제가 좋냐 나쁘냐를 가지고 따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캔디데이트 이미지. 그 후보가 어떠한 인물이냐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엄밀하게 따지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리고 뭐 업적도 많고 두 가지를 압축을 합니다. 수없이 해봤는데 후보를 뭘 보고 뽑느냐라고 이제 미국 선거에서는 딱 두 가지를 압축합니다. 첫 번째가 컴피턴스, 능력과 인테그리티, 도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걸 보고 찍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2022년도 총선 전까지만 해도 가장 많이 보고 찍었던 거는 역시 인물이에요. 그 후보가 어떤 아주 굉장히 참신하고 개혁적이고 도덕적인 걸 찍는단 말이에요. 그 비중이 한 40 내지 5%, 50%를 차지할 정도로 인물의 요소가 굉장히 강했고 두 번째 강했던 게 우리가 얘기하는 정책인 거죠. 저 정책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2010년도 지방선거 때 당시만 해도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었는데요. 천안이 터졌으니까 안보 이슈가 굉장히 클 거라고 봤는데 그거보다는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됐었고 그리고 2020년도 총선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슈 때문에 상당히 많은 투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당이 한 25% 정도였었는데 2022년도 총선 끝나고 나서 사후조사를 해보니까 또는 총선 이틀 전 조사를 해보니까 2020년 총선에서 가장 영향을 미쳤었던 변수는 정당이었어요. 40% 이상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접촉을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정당 요소만 가지고 찍었던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이루어지는 첫 선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와는 다른, 그러니까 정당만 보고 찍지는 않을 것이다. 또 인물만 보고 찍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2024년도 내년 총선에서는 새로운 기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게 바로 이슈 보팅을 할 거다. 그 이슈 보팅의 핵심은 그럼 뭐로 잡을 거냐. 경제의 문제도 있고 지금 얘기하는 뭐 이념 논쟁도 있고 등등 있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슈를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세력들이 결국은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제가 조금 전에 1932년도 루즈벨트가 뉴딜 코올리션을 만들었어요. 뉴딜 코올리션이란 말씀, 팔로티스 코올리션. 정치는 연대다 이거예요. 내년도 선거에서 승리하는 세력이 만약에 젠더 코올리션을 이룬 세력은 승리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통령 선거만이 아니라 총선에서 예측을 하려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벌써 4050은 민주당이고 6070은 지금 국민의힘을 찍는 거로 돼 있어요. 2030이라고 하는 이 MZ세대와 중도층과 무당층이 누구를 선택하냐에 결정되는데 특히 2030을 하나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11 총선 재보궐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2030이 분화되고 있다. 20대 남자, 20대 여자, 30대 남자, 30대 여자 이 네 개의 그룹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착각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대남을 통해서 선거를 치르고 세대 포이론을 하면 이긴다는 거는 그건 엄청난 거대한 착각이다. 20대 30대 남자의 지지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20대 30대는 여성은 반대를 찍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20대 여성과 20대 남성 또 20, 30대 남성과 30대 여성을 비교를 하면 투표율이 여성이 훨씬 높습니다. 5 내지 8%포인트 높다. 투표율이. 그러니까 2030 여성의 나름대로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유리한 고지를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고 나름대로 지금 얘기하는 스윙 보트 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젠더와 관련된 여성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관심도 갖고 나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이슈를 선점하는 세력이 다음 총선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해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통 시대정신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슈를 얘기를 하면서 그 이슈가 과연 시대정신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최근 몇 년 선거에서 가장 이슈로 부상됐었던 가치는 뭐였었냐면 공정이었었습니다. 제가 2015년도 당시에 빅데이터 분석을 했었는데요. SNS상에 나온 1억 2천 건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때 그 시대정신이 도대체 뭘까? 그랬더니 깜짝 놀랄 말이 나온 거예요. 시대정신이 그동안 전혀 거론되지 않았었던 공정이라는 가치가 그 당시에 부상이 돼서
제가 뭐라고 예측을 했냐면 앞으로 당분간 대한민국 총선이든 대선이든 시대정신에 입각한 거는 공정의 가치를 선점하는 세력이 승리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어느 순간 지금 문재인 정부도 상식과 공정이라는 얘기도 했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상식과 공정의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조사를 해보면은 제가 최근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가 3개. 그 3개는 뭐냐면 성장, 더 나아가서 법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유. 이 3가지. 진보가 지향하는 3가지 가치. 예를 들어서 평등, 정의, 복지. 그리고 마지막에 공정이라는 7가지 중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점을 둬야 될 가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게 여전히 공정이에요. 그 공정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 뭔가 우리 사회가 보이지 않는 차별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특히 젠더 이퀄리티와 관련된 성평등과 관련돼서 아직도 멀었다. 그러니까 결국 시대 정신은 공정이고 그 공정을 뒷받침하는 거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젠더 이퀄리티라고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2024년도 총선이 크리티컬 일렉션이 되고 뭔가 새로운 가치를 부여를 한다면 그 핵심은 바로 젠더 이퀄리티다. 그 젠더 이퀄리티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동안 리버럴 디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굉장히 많이 지금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한 80% 이상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가 정권을 잡았는데도 그때도 평등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특권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든지요.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앞으로 지향할 가치가 공정이고 공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어젠다가 제가 볼 때는 젠더 이퀄리티다. 평등에 대한 성평등에 관련된 거라면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는 것이냐. 그 싸움으로 전개를 해야만 하고 그래야지만이 의미 있는 선거가 되지 계속해서 지금 나와 있는 어젠다를 가지고서 여야가 격돌한다고 한다면 우리 영어로 표현한다면 유권자들은 too much fatigue, 피로감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투표를 떨어지게 되고 아까 이게 선거 끝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2024년도 4월 12 총선의 의미를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시대정신으로 부각하고 있는 공정과 그 공정을 실현시킬 수 있는 성평등을 위한 중대선거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우리가 선거에 대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여성신문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총선 자담회를 만드신 것 같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얘기하는 젠더 이퀄리티를 위한 중대 선거를 위한 어젠다가 내년 총선의 핵심적 어젠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여성단체를 포함해서 여성신문 그리고 학계 더가 전문가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이 부분을 끌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전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를 우리가 탐구해보는 그런 의미에서 이 첫 번째 자담회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